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2022년 증시를 정리하고 2023년 시장을 예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을 정리하면 크게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걸로 보면 상저하고의 어떤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발생하면 물가가 생각보다 안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상저, 하저가 되는 거고, 물가에 따라서.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가면 상고, 하고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따라서 달린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이 물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시장의 방향은 예측했던 재료보다는 예측하지 않았던 재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물가를 기본적으로 깔고, 이 상저하고를 깔고, 그 증시 본질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번 해서 예측의 어떤 확률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보면 그 1년 내내 내렸습니다. 시장은. 그 2021년 6월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저점은 이제 통과를 했으니까 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평균적으로 한 14개월 정도 내리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짧습니다. 근데 6월부터 9월 말이니까 6월 말에서 9월 말이니까 15개월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보다도 더 높은 글로벌 증시 평균치보다도 더 높은 하락이었고, 그리고 이번 하락에서 저점을 과연 깨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시장 투자 심리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 세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뭐 악재가 터지면 내린다. 이거는 어떤 관성에 의한 예측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수익이니까 불안하다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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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재료에 같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0%다. 1000만원이 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300만원에서 700만원 내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3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내릴 것 같다. 여기에 반응할 투자자는 당연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고, 이 정도 소식이면 분명히 시장이 무너져야 될 건데 버팁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 지수에 지금까지 많이 내렸고 팔 사람들이 다 팔았다는 부분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관성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많이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반응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손실이라서 대응 폭이 마이너스 70이나 마이너스 80이나 그렇다고 뭐 반등이 제대로 나와봤자 뭐 마이너스 50인데 이거 내가 다른 돈이 생기기 전까지는 대응을 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다수가 됐고, 두 번째는 저가 매수. 여기서 계속 거래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여기서 판 사람들은 여기서 사면 수량을 대폭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전망치에 대한 이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마냥 오를 때 기업 실적이 늘어난다는 올랐던 거에 대한 확인밖에 못 시켜줍니다. 이렇게 전망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전망 대비해서 실적이 낮아집니다. 작년보다 실적이 반토막 날 겁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격은 반토막이라는 단어보다는 내린 거에서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시장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전망치 기저 효과라는 걸 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어쨌든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내년 시장을 보는 가장 핵심. 그러니까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 1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거고 단기간에 이 급락 패턴을 수습하고 나면 조금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연도가 바뀐 부분이 큰데 이 결산 때문에 연말에는 대체로 보수적입니다. 근데 이 결산을 하고 난 뒤에는 또 태도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PF 같은 경우는 거의 6월부터 올스톱이었습니다. 네, 올스톱이었고 그리고 대출은 굉장히 억제가 된 상태고 이런 제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또 요 사업 진행도 미루고 또 집을 사는 것도 미루고 이런 전반적인 유동성 감소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도 요 유동성을 갖고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대출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분이 3억을 대출을 받으면 뭐 쓸 거 쓰고 한 5천 정도 남는 거를 주식 투자도 좀 해볼까 이런 유동성이 상당한 비중이었는데 이게 억제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유동성이 차단이 되고 두 번째는 채권 시장이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자기네 자금 일부 이렇게 더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수익이 나면 채권 시장에는 한정된 이자만 주면 되니까 채권에는 그러면 이 자기 자본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식의 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 채권 시장이 마비가 되다시피 하고 조달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지급이 늘어났습니다. 이자 지급이 늘어나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고 보기 좋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가 올라가고 이익이 감소하고 주당 이익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 관리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도 유동성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잉여 투자자들 유동성, 회사의 유동성 다 막히게 되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그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이렇게 이제 2022년 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면 큰 틀에서 이제 또 나눠 봐야 될 게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 그리고 원자재 부국하고 원자재 빈국하고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그 개방 경제하고 통제 경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선진국, 신흥국을 보면 앞으로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선진국 시장, 신흥국 시장은 10년 주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선진 시장이 2010년에서 2020년까지 계속 좋았습니다. 이 시기에. 근데 신흥 시장은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를 보면 2000년에서 2010년 이 큰 틀에서 나눈 겁니다. 2000년에서 2010년은 신흥국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진 시장이 나빴고 그래서 이때는 미국이 나빴고 한국 증시가 좋았고 이때는 미국이 독보적으로 좋고 한국 증시가 나빴는데 2020에서 2030은 신흥국이 나을 것이다. 단순히 주기로만 봅니다. 그러면 이 주기의 배경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원자재 가격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저렴할 때는 그 식민지 당시 제국주의 당시의 식민지 경제 구조하고 거의 아주 동일한 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는 소비 시장을 제공하고 그리고 원료를 공급하고 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흥국들이 식민지 역할을 대체를 한 상태입니다. 소비자는 공급하고 원료를 공급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원자재 부국들은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면 돈을 못 벌게 됩니다. 그럼 이걸로 제품을 만드는 선진국은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원자재 부국이 나쁠 때 원자재 빈국은 좋아지고 원자재 부국이 좋을 때 원자재 빈국은 나빠진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속합니다. 신흥국에 속하고 아직 원자재 빈국에 속하고. 근데 앞으로 10년간 원자재 부국이 흥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감점, 여기서는 이점.
네, 그리고 개방경제와 통제경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관련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통제경제가 우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이 개방경제나 통제경제나 이게 핵심인데, 일단 중국은 제도적으로 경제, 그리고 일본은 제도가 아니라 뭐 암묵적으로 통제경제입니다. 이상한 나라인데. 근데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뭐 미국까지 대충 섞여 있는, 그래서 한국은 개방 경제보다는 통제 경제 쪽이 가까운데 요 통제 경제의 장점을 지금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외국인 자본, 그 단순히 내외 금리 차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처럼 금리를 올리지 않은 국가들은 오히려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입장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가서 대부분 다 외국인 투자가 늘었습니다. 아마 한국도 비슷한 현상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내리지도 않았을 거고, 전반적으로 사회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가는 다소 올랐겠지만 그 환율 때문에 오른 물가는 그 이후에는 오히려 자국 요인들에 맞춰서 통제를 해 나가기 때문에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실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바꾸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 통제경제에 속하기 때문에 개방경제가 부족한데, 개방경제가 좋을 때는 보통 선진국이 좋을 때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요 2020년, 2030년 이 틀을 봤을 때는 우리는 통제경제에 속해서 조금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원자재가 많은 신흥국들이 가장 좋다. 그러면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이런 국가들은 좋을 것 같고, 한국은 이제 이 국가들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될 건데, 전체적인 틀은 나쁘지 않다. 그럼 시장은 많이 내렸고 유동성이 부족해서 단기간에 재미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주어진 물가 기준의 전망은 상저하고, 그럼 여기에서 크게 벗어날 만한 요인이 당장은 없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상저하고, 근데 상저인데 하반 경직성은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잘 버티다가 하반기에 상승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금적인 여력이 있으면 지금 뭐 현금 잘 쥐고 고점에서 팔고 잘 쥐고 있으면 천천히 계속 사 나가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의 99.9%, 저도 마찬가지고 99.9%의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 딱 쥐고 뭐 1년, 2년 기다렸다가 지금 기회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물려 있거나 아니면 다른 거에 물려 있거나 아니면 뭐 빚을 갚는데 써가지고 이제 투자 자금이 없거나 뭐 이런 문제일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가 매수를 뭐 한가롭게 해 나갈 수 있는 투자자들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면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또 승부를 봐야 되는데, 상반기에 좋은 종목은 제가 하반기부터 말씀드린 거, 좋은 종목은 싸다고 생각이 되면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부족은 좋은 종목에서 자사주 매입은 뭐든 자기들이 해결을 하니까. 그래서 계속 전략은 유효합니다. 좋은 종목이고 저평가된 종목은 천천히 사 나가면 되고, 돈 생길 때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건 언제냐, 뭐 6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건 6월 정도 되면 부동산도 다소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도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씩, 부동산이 바닥을 치면 대출이나 이런 게 돈다는 의미고, 그게 돌면 대출 받고 남은 짜투리로 주식 투자를 조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이 조금 더 개선이 될 거고,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좋은 종목 위주로 먼저 바닥을 치고, 그리고 회복도 빠를 것이고, 나쁜 종목들도 6월 이후로는 시장 전체로 보면 개선이 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굉장히 나쁜 시장이었고, 이런 시장을 경험하는 경우가 잘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만 보면 IT 버블 붕괴, 이때는 진짜 좀 끔찍했는데, IMF 때는 요때를 제외하고 1년만 보더라도 1년만 보더라도 이때도 나쁘고 이때도 나쁩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유럽발 재정위기, 그리고 2018년 뭐였지? 이때는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에다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때 코로나가 있었고. 근데 이 코로나는 빨리 회복을 했으니까 큰 고통이 없었어요. 그럼 이때 올해 작년 예, 1월 1일이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개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연달아 있었던 것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완전 고용이라는 게 무너졌고, 국가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그런 공포심도 심어졌고, 경제 주권도 뺏겼고, 아주 뭐 이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도 이거 한 번으로 치겠습니다. 네, IT 버블,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그리고 많이 올라서 내립니다. 코로나, 그리고 이렇게 되면 25년 동안 7번. 결코 적지 않습니다. 대략 나누면 25%? 몇 번이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28%. 예, 맞습니다. 28%. 야, 이게 그러면 뭐 3번이나 4번 중에 한 번, 3년이나 4년 중에 한 번이다. 위기란. 단순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3년이나 4년 중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일단 뭐 최근에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 그리고 이때는 뭐 한 10년에 한 번 나와. 8년에 한 번 나와. 이때도 한 3년에 한 번 나와. 근데 이게 이때부터라고 치면 이때도 뭐 연달아서 나와.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상태다. 2018년에 약세다. 2020년에 한 번 나왔고, 2022년에 또 나빴고, 내년에 좋고, 내후년에 나쁘고, 이 정도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뭐 연달아서 나빴던 경우는 진짜 나라 망했을 때 빼고는 없었다. 그래서 내년은 올해보다는 괜찮을 것 같고, 예상을 하기로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업 실적은 너무 나빠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가 거기에 따라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후행적으로 지금까지 주가가 내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느끼실 필요 없고, 2023년 시장은 그냥 간단하게 앞에 복잡한 생각 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2023년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져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PER은 자주 바뀝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금방 떨어지고, 그리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금방 올라가는 거라서 주로 보는 게 자산 가치를 봅니다. 물론 이제 적자 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는 게 다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2년 수고 많으셨고, 진짜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는데 수고 많으셨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하신 원익 QNC하고 해보겠습니다. 자동 불박 업종의 특성보다는 부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PER 기준으로는 지금 시가총액이 9조 8천억에 순이익이 6,400억, 이 순이익조차도 뭐 연결 기준이니까 그렇게 저평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순자산 가치로 봐야 되는데, 이 순자산 가치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반등하고 이래서 딱히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거는 좀 가변적이다. 이거는 어쨌든 청산했을 때 이 정도 가치가 어쨌든 장부상으로 남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보고, 물론 이제 이익 창출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전제로 요걸 순자산 가치를. 그런데 이 업종별로 이제 거기에 따른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원익 QNC를 보면 7,6천억대에 순자산 가치가 올해 좋아졌지만 4천억대, 그리고 실적 가치 대비해서는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좋아질지는 모릅니다. 성장성은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익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가총액 6,111억이니까 순이익 대비해서 저평가됐고, 부산 에너빌리티는 순이익 대비해서 조금 고평가 상태. 그래서 이익 기준으로 보면 원익 QNC가 저평가된 건 맞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순자산 청산했을 때 얼마나 남느냐를 보고, 요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덜 고평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더 극단적으로 가면 뭐 이익, 그러니까 감가상각전 이익 창출력이나 이런 걸로 또 계산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저걸 기준으로 보니까 좋은 거는, 그것도 청산 가치 수준에 근접했다고 저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청산 가치에서,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은 이 청산 가치에서 0.5배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0.5배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하방 경직성을 잘 보여주더라. 물론 이익을 내는 기업의 전제, 이익을 낸다는 전제로 0.5배라는 기준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선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고평가된 종목 4배, 7배, 웬만한 종목들은 4배에서 끝나고, 4배가 아니라 요거 기준, PBR 보통은 4배에서 끝나고, 이 업종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업종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종 제조 기준으로 4배, 정말 극단적으로 시장이 보여주고 7배면 더 이상 못 가더라.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0.5배 이하에서는 사고 4배, 7배에서는 팔고 아니고, 이런 기준을 잡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 단기 대응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0.5배 사서 4배, 7배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그래서 뭐 좋은 접근이긴 한데, 이 기준이 좋은 투자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 뭐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 시장은 상저하고니까 상반기에는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태양광 발전에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근데 계속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물론 지금은 좋지만 또 언제 이 S&P가 하락해서 단가가 나빠질지, REC가 또 나빠져서 이렇게 단가가 낮아질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게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면 주식이 좋아질 거다. 왜냐면 지금 주식은 거의 철저하게 물가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 발전 투자로 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알아서 분산 투자를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돈 나오는 걸로 분산 투자 해 나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의 이 수익을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대략 이제 3회 단가 기준으로 250원을 잡았어요. 이 250원이라는 게 지금 앞으로 이제 장기 계약도 고정 단가도 바뀌게 되긴 한데, S&P 상한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으로 환산을 했을 때, 예를 들면 10kW 기준 1,450만 원이 들어가면 총 대략적인 이제 월 매출이 1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20년 총 한 6,241만 원. 그리고 이게 뭐 몇 배가 되니까 몇백 프로인데 이렇게 보는데, 이걸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22.7%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S&P 상한제 기준으로 그냥 목표를 잡고, 이거보다 훨씬 나빠질 수도 있지만 당장은 아닐 거고,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면 과연 주식 투자에서 이 정도 자신 있게 올릴 수 있는 분들이 있느냐? 만약에 저는 누군가 22.7%의 수익을 매년 갖다 준다 그러면 저는 주식 투자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분은 돈 다 맡길 것 같은데, 그런 다른 자잘한 문제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투자를 하는 건 아주 좋은 투자다. 그래서 수익이 나오면 이걸로 주식을 매수를 하면 되는데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이 좋기 때문에 주식이 아주 나쁘고, 그래서 저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주식을 저가 매수를 해 나가면, 그러면 이제 태양광이 나빠질 때 얘가 좋아지니까 또 보완이. 좋아지면 또 태양광이 나쁠 때 주식 어느 정도 올랐는데 팔고 또 투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고, 또 하나는 부동산인데, 부동산 대출 어떻게 갚지? 태양광 발전소 하나로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제가 이제 이건 따로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다. 근데 자녀분들은 이제 생애 첫 주택으로 80%까지 대출이 될 겁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 그러면 1억이고 대출을 4억을 받는다. 대출을 4억을 받았을 때 20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뭐 많으면 한 300만 원 정도 상환을 할 것 같고, 300만 원이면 이제 100kW인데 이거 뭐 많이 들면 한 1억 5천 정도. 자, 그러면 5억짜리 집을 2억 5천에 살 수 있습니다. 상환하는 거 골치 안 아파도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계좌를 여기 수익하는 계좌하고 같이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언제는 많이 나오고 언제는 적게 나오고, 거기 쌓여 있으면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빠져나오고 하니까, 이 돈은 부채가 없는 거랑 똑같은, 이 돈이 아니라 이 돈은 부채가 없는 거랑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5억짜리 집을 2.5억에 사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도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정신력 낭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태양광을 기준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만약에 그럼 태양광 나빠지면 다 헝클어지는 거 아니냐? 태양광이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나빠지면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저금리로 갈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주식이 올라갈 거고,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5억짜리가 뭐 입지가 괜찮다는 전제로 부동산 5억짜리가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아니면 이거 이자 변동금리로 해놓으면 또 갚아야 될 때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이제 오른 가격으로 팔면 되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주식, 부동산 모두 다 보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게 계속 뭔가 마음 수양을 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기법을 알고 공부를 해서 이런 현상들을 타파를 해보자, 여기에 매달렸는데 너무나 한계가 명확한 거. 왜냐면 이게 참자,
매수하고 싶은 거 참고 매도하고 싶은 거 참자. 6시간 30분인데 이 6시간 30분 중에서 1초만 생각이 삐끗해도 그냥 못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이런 데서는 사면 안 된다, 팔면 안 된다 이 정도가 굉장히 안전판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런 또 미스가 발생을 하더라. 그럼 참지 말고 알자. 공포심을 자극할 정도로 하락하는데 이거 저가 매수 맞아. 알아도 못 삽니다. 그리고 막 올라갑니다. 이거 여기 사면 안 돼. 맞습니다. 알지만 그래도 호가창 보고 있다 보면 한번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더라. 제일 큰 거는 이 돈을 기다리지 못한다. 예, 지금 좋은 장세니까 팔았다가 나쁜 장세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말은 너무나 쉽지만 그 사이에 또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럼 주식시장 안 봐야 되는데 주식시장 안 보면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다 날아가고 그동안에 시장에서 같이 호흡하던 그 감각 같은 것도 다 날아갑니다. 뜻보다 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보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무도 못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잊어버릴 정도로 자산이 뭐 한 100억 정도 되는데 한 5억 정도 없다 생각하고 그냥 주식에 던져놓고 잊어버린다 이런 분들은 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매일 시장 보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찾았는데 우연히 이제 이 태양광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오해들에 대한 답발. 예를 들면 옛날에 했던 태양광 했던 분들은 다 나쁘게 말씀하시던데요. 예, 옛날에 설치비가 비쌌습니다. 한 5억도 했었고 2억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는 한 1억까지도 내려갔다. 지금은 한 1억 한 2천에서 3천. 뭐 인입비 더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발전 수익이 이때는 S&P 기준으로 40원대였고 지금 이제 200원대 정도 되니까 훨씬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때는 S&P가 뭐 100원대였고 REC를 많이 줬는데 REC 가격이 훅 떨어졌다. 그래서 이분들은 본전도 못 찾습니다. 이분들 본전 찾으려면 10몇 년 걸립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분들은 좋게 얘기하지만 이때는 수익 전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 이 지금 시점에는 이제 조금씩 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니까 저는 태양광 자체의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하는 이 투자를 보완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저는 안 갖고 있지만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완이 되고 굉장히 이 자산 투자에 있어서 심리적 안정 그리고 시스템적인 어떤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또 사람을 써서 뭐 골치 아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좋은 그렇다고 에너지 강세 기간 10년간 에너지가 강세인데 이 에너지 강세 기간에 개인 투자자들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에너지 강세 기간에 태양광으로 득을 보면 되는 이렇게 해서 모든 부분에서 이 부족한 걸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태양광을 중심으로 주식을 천천히 사 모으고 그리고 부동산이 나쁘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장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결국 통화량과 비례를 한다. 인구 줄고 상관없습니다. 이미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아직 공급이 5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단독주택들은 죽어나갈 수 있지만 아파트는 그래도 가격을 지킬 거고 통화량과 비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우상향일 거고 거기에 맞춰서 불황이 얼마나 기냐에 대한 건데 생각보다 짧을 것 같다는 거. 여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을 보완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터치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인에 다가가는데 훨씬 더 그 과정을 쉽게 하는 태양광 자체가 아주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과정을 훨씬 더 쉽게 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세 개를 다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앞으로 이제 20년 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 뭐 설마 죽지는 않을 거고 제가.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건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유행을 바라는 거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유행하고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노력한 만큼 겨우겨우 노력한 만큼 얻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지지리도 운도 없고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시면 그냥 다른 거 바라지 마시고 열심히 뭐 하는 만큼 얻어갈 수 있을 정도로 기대를 하시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 열심히 또 시작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